혼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을 잃어도, 배신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감정이 없는 로봇 같은 존재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철학,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참고 억누르라고 가르치는 학문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만약 이것이 엄청난 오해, 즉 거대한 기만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감정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으로 파괴할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을 발견했다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아 철학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 철학이 정말로 기쁨과 평온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면일 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몇 가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댓글에 지금 바로 네 또는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영상 끝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을 이해하려면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고 논쟁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며 시끌벅적한 시장 말입니다.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스토아 포이킬레, 에스토아 포이키레라고 불리던 채색된 회랑에서 키티움의 제논 세노 업시티움이라는 철학자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논과 그의 제자들은 상아탑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실천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빠르게 인기를 얻어 로마로 건너갔고,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극작가 세네카, 심지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하고 다듬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백만장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동일한 사상에서 위안과 지침을 찾았다는 사실을요. 이는 스토아 철학이 소수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된 인간 정신을 위한 범용 운영 체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미신입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자는 감정 없는 목석이라는 오해 말이죠. 로마 토가를 입은 미스터 스팟 같은 이미지가 문화 속에 깊숙이 박혀서 스토이즘, 금욕주의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표정 혹은 냉정한 얼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제거하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사랑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감정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큰 소리에 놀라는 것 같은 불수의적인 초기 반응, 소위 프로토 이모션, 프로토 에모션스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형태의 격정입니다. 격정은 우리가 이 초기 반응에 잘못된 판단을 덧붙일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일어난 일은 끔찍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는 식의 잘못된 판단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룬 대상이 바로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감정을 끄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생각이 감정을 파괴적인 폭풍으로 변하게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텅 빈 심장이 아니라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이는 감정의 억압이 아닌 의식적인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정을 사나운 야생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말에게 끌려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지만
능숙한 기수가 되어 그 말을 길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핵심으로 여겼던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현대어에서 이 단어는 무관심, 무기력, 혹은 삶에 대한 흥미 부족 등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아파테이아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토스, 에이파토스는 문자 그대로 정념 칭리엔의 부재 또는 격정, 지칭으로부터의 자유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념이란 모든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이성적이고 해로운 정서적 파국, 즉 통제 불가능한 분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공포, 질투, 비합리적인 우울 같은 파괴적인 감정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테이아란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해방되어 명료하고 평온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이 자신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삶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절망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스토아적 아파테이아는 감정적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몰아치는 파도의 충격을 느끼지만 길을 단단히 잡고 배를 정해진 항로로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자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쓰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통제 이분법 디초토미 오브 컨트롤이죠. 이름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판단, 목표, 그리고 행동, 즉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반면에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은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몸, 건강, 평판, 날씨, 타인의 행동, 심지어 과거와 미래까지도 말이죠. 여기서 비밀이 밝혀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정작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늦어 교통 체증 속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를 내고 경적을 울리고 다른 운전자들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상황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켜거나 전화해서 늦는다고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행복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문화는 행복을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 물질적 소유 또는 성공과 동일시하며 우리에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행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죠. 새 휴대폰을 사면 1년 뒤 구식이 되고 승진을 하면 곧 더 높은 목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행복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를 그들은 의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더 정확히는 인간의 번영 또는 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의다이모니아는 쾌락과 달리 외적인 요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는 곧 덕디에 따라 사는 삶에서 나옵니다. 의다이모니아는 내면의 조화, 삶의 의미, 그리고 만족감을 아우르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이성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내적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함락될 수 없는 내면의 요새입니다. 외부의 사건들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당신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의다이모니아에는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미덕 메이데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수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좋은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4가지 자질의 집합체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 칠회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 청의입니다. 이는 법률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직함과 품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믿었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곧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 용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용맹함이 아니라 도덕적 강인함을 포함합니다.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고통을 감내하며 심지어 두려울 때조차 자신의 원칙을 고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 지혜치 혹은 자제력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관리하고 중용, 종용을 찾으며 지나친 과잉을 피하는 능력입니다. 이 4가지 미덕은 마치 의자의 4다리와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전체 구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덕을 따르는 삶이란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서 이 자질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실천과 노력 속에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행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가장 잘 알려진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바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는 국경에서의 야만족과의 전쟁, 인구를 쓸어가는 끔찍한 역병,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정치적 음모와 배신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그 해답과 버팀목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군용 천막에서 개인적인 일기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명상록 메디테이션스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논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한 수련법이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상기, 샹치,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같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분법, 만물의 덧없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활용하여 나의 덕디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현명한 통치자로 남아있도록 해준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이 철학이 나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또 다른 흔한 고정관념 중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는
물질적인 모든 것을 경멸하는 가난한 금욕주의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의 삶을 들여다보면 쉽게 깨집니다. 그는 뛰어난 스토아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며 네로 황제의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에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철학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용인할 수 있었을까요? 세네카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을 금할 뿐입니다. 문제는 돈이나 명예,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묶이는 방식, 즉 집착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사치와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그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실이 자신의 정신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를 자신의 노예로 여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부를 주인으로 모신다. 세네카는 자신이 말한 바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단단한 바닥에서 자고 소박한 음식을 먹는 등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이는 행복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혹시 모를 빈곤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스토아 철학은 부를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미덕을 위한 도구로 삼되 삶의 최종 목표로 만들지 않도록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사회계층의 정점에 있었다면 세네카는 그 언저리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그야말로 밑바닥 최하층에 속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주인은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주인이 분노에 차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부러뜨렸고 이 일로 인해 그는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세상을 증오하고 운명을 탓하며 불행함을 느낄 모든 이유를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바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다리는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의지를 꺾는 일은 즉스조차 할 수 없다. 에픽테토스는 통제 이분법 디코토미 오브 컨트롤의 핵심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주인에게 속했지만 그의 이성과 판단, 그리고 선택만큼은 오직 그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후 그는 자신만의 철학 학교를 세웠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인생은 인간 정신에 바치는 창화입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이 황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통하는 철학임을 보여주었으며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존엄과 행복을 위한 보편적인 열쇠임을 입증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운명의 타격에 대비했을까요? 그들은 프레메디타시오 마로름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정신훈련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불행의 예지, 유즈 정도로 번역됩니다. 듣기만 해도 왠지 우울하게 들리죠. 당장이라도 불안감과 비관주의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수행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핵심은 매일 아침 몇 분을 할애하여 그날 하루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빠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직장을 잃는다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면, 내가 갑자기 병에 걸린다면, 이러한 시나리오를 상상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자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그는 상황이 주는 충격의 힘을 미리 뺐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은 늘 더 아프기 마련이니까요. 둘째,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숙고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덕띠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경보기는 공황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를 더 회복력 있게 만들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잃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숙고한 후에야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늘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스토아 철학의 강력한 개념은 바로 아모르 파티, 아몰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니체에 의해 대중화되었지만 그 핵심 사상은 이미 스토아 철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운명에 대한 수동적인 체념이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아모르 파티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심지어는 기꺼이 기쁨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에는 이성이 있으며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조차도 이 거대한 섭리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현실과 맞서 싸우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자체가 곧 그 길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역경, 실패, 고통일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용기, 인내, 지혜, 그리고 정의 같은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내면의 인격을 단단하게 다지는 귀중한 재료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단순히 일어난 일을 억지로 참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진정한 공식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왜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마치 당장 숲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요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가 이 개념에 부여한 의미는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들에게 자연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바로 우주, 즉 코스모스, 콘모스의 본성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이 단순히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혼돈이 아니라 보편적 법칙인 로고스, 이에 의해 운용되는 통일되고 살아있는 지적인 유기체라고 믿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각기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별짓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유하는 능력, 즉 이성 리싱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것은 곧 이 두 가지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이 거대한 코스모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적이고 덕대, 있는 삶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물의 본능이나 비이성적인 정념 칭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선택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거대한 전체를 이루는 작은 부분임을 깨닫고 공동의 조화에 기여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진정한 자연과의 합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와 달리
스토아 철학은 자신의 내면 성체에 틀어박혀 남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은둔자들을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사회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바로 코스모폴리타니즘, 즉 세계 시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출신, 지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코스모스, 다시 말해 전 인류라는 단 하나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모든 것이 낯설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상에서 핵심 덕목 중 하나인 정의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타인을 섬기는 봉사, 즉 오이케요시스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관심을 동심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고, 다음원은 가족, 그 다음은 친구, 동료 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인류입니다. 현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동심원을 끊임없이 확장하며 모든 인류를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행복과 번영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과 연대를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같이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세네카는 이에 대해 통째로 하나의 저서를 바쳤는데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분노를 모든 열정 중 가장 추하고 야만적인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분노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들의 방법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를 분석하라고 제안했죠.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분노는 거의 항상 잘못된 판단, 즉 오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부당하게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믿을 때 분노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는 무엇을 제안할까요? 첫째, 멈춤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치려 했을까? 그 사람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단순히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일어난 일이 과연 진정한 악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외부 사건에 불과한가?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격렬한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 병원에 급히 가는 중은 아닐까? 설령 그저 무례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분노와 하루를 망칠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바꿈으로써 감정적인 반응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분노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마도 대다수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겁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울까요? 스토아 철학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연습을 활용합니다. 물론 이 연습은 우울함이나 절망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강력한 도구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매일 죽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를 계절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로 본 것입니다. 둘째, 삶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은 매 순간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헛된 다툼이나 무의미한 일, 혹은 중요한 일을 미루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것에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썼습니다. 이는 쾌락주의를 조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최대한의 의식과 선한 미덕을 가지고 살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종종 또 다른 고대 철학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혼동되곤 합니다. 두 학파 모두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지만 그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된 목표는 아타락시아, 즉 고통을 회피하고 적당하고 세련된 즐거움을 통해 얻는 평온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은둔하며 살아라, live unnoticed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박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목표는 이미 알고 있듯이 덕디익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의다이모니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인격을 단련하는 훈련장으로 보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이지만 스토아 철학자에게 고통은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외부 사건일 뿐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은 외부 방해 요소가 없어야 하므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오직 덕성 있는 삶을 살겠다는 내적 선택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비판점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철학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적 무기력과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로고스에 의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굳이 불의에 맞서 싸우거나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세네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 스스로는 매우 적극적인 사회활동가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 우웨이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했죠. 또 다른 비판은 스토아 철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도록 부추겨서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이는 스토아 철학의 아파테이아에 대한 오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지적 재평가, cognitive reappraisal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안과 우울증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현대의 인지행동치료 CBT와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많은 비판론자들이 실제 철학이 아닌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허수아비 스트로맨을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서 깊은 2000년 된 고대 철학이 왜 오늘날 진정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 관련 서적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 스포츠팀 코치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대 로마 시대와 매우 흡사합니다. 혼란, 불확실성, 정보 과부하, 그리고 급변하는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단단한 내면의 지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삶을 위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운영체제를 제시합니다. 이 철학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전의 불안감에 대처하는 법, 실직을 극복하는 법, 인터넷상의 비판에 반응하는 법,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과 같은 것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의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론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연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권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바로 저녁 일기 쓰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책이나 메모장을 펴고 이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신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성공이나 미덕을 실천했던 순간들을 포착하고 이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가 놓친 의무는 무엇이며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이 습관은 매일의 삶을 귀한 교훈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삶을 자동적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의식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동하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단순히 미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매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 즉 의다이모니아는 우리가 한번 도달해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과정이며 지속적인 실천이자 매일의 훈련입니다. 세네카는 현자의 삶을 장인의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조각가는 하루아침에 걸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끈을 잡고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토아 철학자 또한 매일 자신의 인격을 수련하며 비이성적인 판단, 해로운 습관, 그리고 파괴적인 열정들을 잘라냅니다. 행복이란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부산물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같습니다. 한번 체육관에 간다고 평생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는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내적인 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힘을 유지하려면 매일 독서, 사색, 행동 분석, 그리고 통제 이분법의 실천과 같은 일상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거리 경주, 즉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정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껏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스토아적 접근법이야말로 행복으로 향하는 가장 견고하고 지속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팔아넘기려는 화려하고 인스타그램 감성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행복이 아닙니다. 끝없는 환희, 영원한 미소 혹은 문제 제로의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아적 행복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때 느끼는 깊은 만족감, 의미 있고 미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안녕이 운명의 변덕이 아닌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내면의 힘과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삶의 비극과 기쁨을 포함한 모든 면모를 온전히 수용하는 성숙하고 의식적인 존재의 행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존재가 되기를 멈추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덜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무표정이 아니라 명료하고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큰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 명예, 쾌락처럼 쉽게 부서지는 외적인 행복을 쫓는 것을 포기할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삶이 쉽고 걱정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그들이 그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들의 핵심 비결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심층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스토아 철학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 내용 중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